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국이 장현빈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겐에 대해서 한번 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딱 저번 학기에 9월 7일에 여기서 여러 가지 겐에 대해서 세션을 했었는데 정확히 3월 7일이네요. 딱 6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겐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 건데, 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생성 모델 전반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생성 모델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본 뒤에, 거기에서 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부분 보시면요. 앞부분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어떤 좀 전체적인 지난 시간에 거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랑 앞으로 배울 내용들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겐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겐의 정의라던가 겐에서 사용되는 뭐 목적 함수, 겐이 최적화되는 알고리즘, 겐의 구조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고 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랑 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진짜 간단하게 어떤 종류의 겐들이 있는지를 조금 언급을 해보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실 그림 저번 시간 세션 때 봤었던 그림이죠. 데이터 X라는 게 주어져 있고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면은 여기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X,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라벨 Y 계산해 주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양이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고양이 그림이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한 라벨을 이 모델이 어떤 확률로 계산을 할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도그라는 라벨로는 이 정도 확률이 계산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라는 라벨을 잘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잘 학습이 되어 있다면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고양이라는 라벨로 이렇게 높은 확률로 출력을 할 테니까 얘를 고양이로 잘 분류를 할 거고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강아지라는 라벨에 대한 확률이 높게 나타나니까 강아지 이미지를 잘 분류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그 확률을 구해서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태스크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약간 어려워 보이게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세션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찍혀 있을 때 얘네를 적절하게 분류를 하고 싶으니까 적절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그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서 분류 잘 수행을 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문제가 있네요. 왜 이거 네, 문제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게 우리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라벨이 붙어 있지 않는 부분에 원숭이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분류를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어쨌든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얘네들의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에 원숭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얘를 원숭이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고양이의 확률을 계산을 할 거고 강아지의 확률을 계산하겠죠. 여기서는 고양이의 확률이 높으니까 모델이 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얘는 고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이 모델은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아지다라는 확률을 더 높게 출력을 하는 그런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모델은 얘를 강아지다라고 출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델이 그냥 얘를 지금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고 얘를 강아지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니까 이 모델이 실제 이 데이터 자체의 어떤 구조나 분포를 잘 알고 얘가 강아지다 고양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같은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데이터의 실제 구조나 분포를 이해하고 뭔가 추적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X가 주어져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로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이미지 실제로 존재할 만한 그런 이미지인지 나타내는 어떤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할 법한 그런 X가 들어왔을 때 X를 높이는 방향으로 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나 원숭이처럼 실제로 존재할 법한 그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는 값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올 때는 px 값이 되게 낮은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확률값이 낮은 애들을 리젝트 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되고 결국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높이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률값 낮은 애들을 리젝트하면서 모델을 적절하게 를 시키면 이제 적절한 어떤 px라는 값을 모델의 그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값을 뽑아낸다면 이 값은 세상에 존재할 법한 이미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이미지가 세상에 존재할 법한 그럴듯한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앞부분에 여기서 한 거는 이제 언스테이너라는 그 조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좀 플러스 y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y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식 모델이 작동을 할 거고 이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풀려야 되겠죠. 바로 그냥 예시를 보면은 여기 이미지라는 조건이 라벨로 주어졌는데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온 경우에 이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안에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와야 이 모델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컨셉에 대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거기서 새로운 데이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훈련이 잘 됐다면 여기서 뽑혀 나온 어떤 이미지는 고양이 이미지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강아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방식으로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이걸 훈련을 잘 시켜서 여기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게 된다면 이 데이터는 그럴듯한 강아지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클래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듯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는 약간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약간 이제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용산적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px와 y라는 그런 뭐 베이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형태로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각각의 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맨 위에 이 주황색 부분 보시면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애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중립적 관측값에 대해 얘가 무엇인지 그 라벨을 판단하는 이 부분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부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주어진 관측값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구하는 부분이니까 스테레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가 들어왔을 때 그 확률을 위해서는 완성한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Y가 주어진 경우에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을 주어진 상태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관측값의 확률을 계산을 하니까 이거를 likelihood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PY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
대한 확률을 의미를 하는데 되게 다양한 라벨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냥 그 라벨 각각에 대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라벨 각각에 대한 확률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PY 부분이었어. 이거는 이미 주어진 라벨의 그런 확률과 따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모델이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세상에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존재를 그 데이터 각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이제 여기서 P 데이터 X 이걸 파란색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P 데이터 X라고 부르게 된다면 우리가 데이터 X를 찾으면 그 P 데이터 X 데이터의 어떤 확률 분포를 알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값을 잘 찾아가지고 뽑아낸다면 데이터 분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우리가 분포를 찾아가지고 거기 값을 추출을 했다면 그 값은 존재할 법한 그런 듯한 새로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터 셋의 확률 분포, 실제 확률 분포를 구해서 거기서 가능성을 있는 특별한 샘플링을 통해서 X를 추출을 해서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는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차이 높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의 그런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 분포와 근사한 것과 모델 분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파악해서 스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이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랑 근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P 데이터 X라는 분포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P 데이터 X를 자기적으로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 모델 데이터 셋의 분포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랑 근사한 분포를 만드는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그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적절한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적절한 확률 분포에서 데이터를 하나 뽑아냈다면 이렇게 뽑힌다 하나의 데이터는 결국에는 실제 동작법한 데이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P 데이터, 원래 실제 데이터의 분포랑 유사하게끔 모델의 분포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뽑아낸 데이터는 실제 존재할 법한 그럴듯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델이 만든 분포에서 뽑아낸 새로운 데이터 피드백과 잘 훈련이 되면 여기서 뽑아낸 새로운 데이터 요거는 실제 데이터 값이랑 유사할 거라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생성 모델이 하고 싶은 거는 실제 데이터 되게 그럴듯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랑 유사한 모델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적절한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 분포가 있을 거고 모델이 이런 식으로 만든 분포가 있겠죠. 생성모델이 이제 공개를 잘 만들었다라는 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 분포 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어떤 둘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성모델이 분포를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모델이 만든 그런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 모델의 분포와 실제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지셨다면 얘네가 지금 충분히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 모델이 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생성 모델은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봤던 그런 그림인데 실제가 빅데이터에 쓰라는 분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델이 특별히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P 세타 X라는 분포를 만들어냈겠죠. 그러면 이제
잘 작동을 하려면 우리 모델이 만든 그런 분포에서 뽑은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가 유사해야겠죠. 우리 모델이 만들어낸 사람의 그런 얼굴이랑 실제 사람의 얼굴이 유사해야 우리 모델이 사람 이미지를 적절히 그럴듯하게 생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성 모델은 이 분포를 만들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의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우리 이 모델이 만드는 분포는 사람의 다양한 특징, 뭐 머리카락, 눈, 색깔, 뭐 머리가 푸슬푸슬한지 직물지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되게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잡아낼 수 있게끔 작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이런 모델에 어떤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실체랑 유사할 수 높은 확률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 모델이 지금 만드는 모델인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를 넣을 수가 있고 강아지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냥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강아지 사진을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모델이 사람을 만들려고 학습된 모델이니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이 확률을 높게 출력을 하고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확률이 낮아져야 모델이 적절하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생성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없으면 이제 전 시간에도 봤던 그림인데 생각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큰 흐름을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성 모델이 만든 모델의 분포를 픽스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픽스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저번에 크게 두 가지 걸 나눌 수 있다고 해서요. 첫 번째로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고 임플리시트하게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익스플리시트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우리 모델이 만든 픽스한 분포를 계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계산을 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팩터 더하기 얘를 직접 구하는 방식이 있었고 스웨이트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추정하는 방식 PX를 구해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각 대표적인 모델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랑 VA였는데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제가 들어보니까 저번 주인가 좀 자세하게 배웠다고 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 VA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세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진짜 좋아하는 방식이고 얘가 알고리즘을 작동을 하는 거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추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리즘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직접 구하는 어떤 값을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머지는 이 임플리시트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PX를 지금 계산을 하는 대신에 PX에서 어떤 데이터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에서 얘를 접근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줄 겐이 되는 거고요. 식인 뭐냐면 어떤 분포가 있는데 내가 분포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이 분포에서 어떤 값을 해서 이 뽑아낸 데이터에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쭉쭉쭉 했었는데 가장 먼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리시트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PX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PX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PX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PX를 어떤 함수로 동의를 해준다.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PX를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값만 들어갈 수 있게 그 값을 찾아주면 우리가 PX를 계산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X를 어떤 함수 형태로 만들어주고 여기 넣어주는 방식으로 역할 겁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제 적절한 파라미터 W 스타를 찾는 과정은 주어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 MP를 줘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로스 라이클리후드를 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변화 찾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데이터 X1, X2 이렇게 된 게 참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냥 이미지 1번부터 이미지가 쭉쭉쭉 N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이 확률 유타가 구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유타가 구해졌으니까 여기 들어갈 정해져야죠. 이제 남은 문제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x에 대한 함수만 정의를 한다면 여기 들어갈 값은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구할 거니까 x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데이터 셋 x1, x2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xn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게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x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 x를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지금 x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미지는 다 픽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X1, 픽셀 하나, X1, X2, X3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이런 식으로 쪼개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 1점 쪼개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이 데이터를 분절하게 쪼개주겠다. 분절하게 쪼개서 PX를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쪼개죠. X를 쪼개가지고 그냥 이 안에 대입을 시켜줘. 그러면 이제 PX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쪼개는 식으로. 그 데이터를 쪼개준 다음에 이 식은 그냥 변형을 한 거죠. 이거 사실 다 이게 여러분 뭐 페이지 정리 써가지고 이렇게 약분하면 다시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을 이런 식으로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 곱을 한 번에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형식의 구조를 RNN식에서 이미 봤었어요. 보시면 이 현재의 어떤 XT를 인식하기 위해서 X1부터 이전까지 모든 정보들이 다 주어져 있죠. 그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모두 반영해서 현재를 인식을 하는 방식을 이 모델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X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식을 알게 됐으니까 여기 들어간 XT를 XT랑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PX를 계산을 했죠. 할 수가 있는 거고 PX 그 파라미터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px 값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px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훈련이 되는 거고 테스트를 할 때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값에서 적절한 샘플링을 통해서 x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제너레이트 모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그런 유명한 모델이 이제 픽셀 RNN이라는 모델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써있죠. 그래서 픽셀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본체가 X고 이 X를 픽셀로 쪼갰으니까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X1, X1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을 이제 픽셀 단위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이미지를 쪼개서 픽셀 단위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키냐면 픽셀 C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A랑 왼쪽에 있는 픽셀 A랑 위쪽에 있는 픽셀 B의 정보를 반영을 해서 얘랑 얘를 가지고 얘가 나올 확률을 높이고 그 과정 자체를 모델이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픽셀을 잘 펴서 X를 찾게 되면은 PX를 찾게 되면은 다시 첫 번째 픽셀부터 이 PX에서 어떤 값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픽셀 하나하나를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수행을 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 단위로 픽셀을 이제 단계 것처럼
이미지 하나를 생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모델이 픽셀 RNN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지금 이미지를 생성할 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중에 어떤 것들이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텍스트를 생성하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GPT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중에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사실 GPT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트랜스포머의 뒷부분 부분을 그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잘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습된 부분을 떼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뭔가에 인풋을 집어넣게 되면 그럴듯한 이 확률을 기반으로 이미 되게 다양한 단어들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기반으로 다음에 올 그럴듯한 값들을 텍스트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 값을 직접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훈련도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훈련된 PX에서 적절한 값을 뽑아내면은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는 지금 PX 값을 직접 구했는데 이번에는 PX 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생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를 추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모델이 Variational Auto Encoder였죠. 근데 우리가 아직 이 AVA 세션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기 앞에 계신 학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 좀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오토 인코더 모델은 인풋 파트랑 기본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풋 파트 같은 경우는 원본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잘 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잘 압축을 시켜서 레이아웃 벡터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디코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Z 기반으로 다시 펼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디코드 부분, 그러니까 인풋 부분에서 이미지를 잘 압축한 과정을 훈련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디코드 부분은 훈련된 공포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실 생성 모델에서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본 이미지를 잘 압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펼쳤을 때 얘가 원래 원본을 잘 복원을 했냐를 기준으로 이 모델이 학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을 만한 용어로 설명을 해보자면 원본 이미지를 적절하게 축소해가지고 이 레이턴트 벡터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다시 잘 펼쳐서 원본으로 복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인코더 부분이랑 디코더 부분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인코더에서는 지금 차원 축소를 수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 차원 축소를 언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언슈퍼바이스 러닝이 있었지만 이거를 다시 디코더를 통과시키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원본이랑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슈퍼바이스 러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잠깐 보면은 X는 우리의 원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Q, 파이가 이제 인코더 모델 기호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X가 들어왔을 때 적정 레이턴트 G를 잘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이 인코더 부분 X가 주어졌을 때 G에 대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G가 걔가 잘 훈련돼가지고 이걸 잘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 G라는 어떤 분포로부터 X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게끔 디코더 부분이 필요이 되는 겁니다. 보통 관점에서 시도를 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형태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코더 부분은 X가 주어졌을 때 Z를 잘 만들게 훈련이 된다. 그리고 디코더 파트는 그 Z라는 분포가 주어졌을 때 X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훈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잘 된다면 여기서 어떤 값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 이거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낸 값은 그럴듯한 이미지 또는 뭐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이미지가 생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핸드폰 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디코더 파트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원본 잘 축소를 하는 부분은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만들어진 어떤 분포에 대해서 이웃을 잘 태동하는 부분은 이 디코더 파트이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이 태동하는 단계이고 데리베이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어진 분포에서 어떤 디코더가 만드는 그런 분포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어떤 값을 샘플했을 때 이 값이 그럴듯한 이미지가 된다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나타내는 게 아래쪽 그림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Z가 하나부터 분포가 존재할 거고 그 분포에서 디코더 펀트는 Z가 주어질 때 진짜 값을 만들도록 얘가 이 값을 이 확률을 높이도록 트레이닝이 될 거고 이게 잘 트레이닝이 되면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우리 만드는 BX 값을 최대화시키고 싶겠죠. 얘가 만드는 값이 최대화가 되어야 이 디코더 부분이 잘 훈련이 된 거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된 데에서 샘플링을 해야 적절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BX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이 값을 직접 구하는 건 아니고 얘를 추정해야겠다는 의미가 드는데 어쨌든 추정을 통해서 얘를 계산을 하겠다 하니까 이건 익스플리시트 방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제 아이디어는 이 값을 구할 때 이거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다음에 값을 적절히 변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Z라는 분포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그냥 가업 시간으로 가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을 합니다. 그럼 얘가 가우시안으로 가정이 됐고 사실 이 값이 이 분포가 뭔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단판 이런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코더가 Z가 주어졌을 때 X를 만드는 이 부분이 디코더 부분인데 그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근데 그건 사실 디코더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조일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해. 이 부분은 디코더가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피드 x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자체를 적분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적분을 못하니까 얘를 구할 상태가 아니라 추가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해보자. 얘 식을 바꿔서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식을 좀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p 세타 x라는 그런 모델 문제를 하면은 이걸 비리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다시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테타 Z는 우리가 가우시안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요 Z가 주어졌을 때 X를 잘 만드는 거는 디코터가 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값이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밑에 라는 컴이 되겠죠. X가 주어졌을 때 디코더가 Z를 만드냐 이런 식은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이거는 지금 처음 등장한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X가 주어졌을 때 Z를 만드는 게 그긴 한데 잘 생각을 해보면 X를 가지고 Z를 만드는 애는 인풋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큐파이를 만약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함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 이 부분을 근사에서 구하자가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디코더로는 x가 주어졌을 때 z를 뭐고 할까? 이걸 잘하는 애. x가 주어졌을 때 z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인코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값을 인풋의 식을 이용해서 근사해서 구했다라는 게 V를 구할 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필드 x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얘네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얘도 같이 맥시마이즈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할 때 인코더 부분이랑 디코더 부분을 모두 사용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 구성을 하는 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변수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얘네들의 구성 변수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사시키는데 우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세타 있을 때는 실제로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q 파이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인코더가 훈련을 통해서 구해지는 값 자체가 되니까 구할 수 있는 값으로 변형이 되는 거를 이제 이걸 분사시켜서 피스택스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핀세타 X를 최대화하는 거죠. 계산의 어떤 편의 같은 걸 위해서 일단 핀세타 자체다가 로그를 씌우도록 할게요. 로그를 씌운다고 해서 얘가 로그를 씌워서 최대화를 하나 그냥 최대화를 하나 달라질 게 없으니까 로그를 씌워서 최대화를 할 거고 로그를 씌워준 다음에 이제 이 핀세타를 베이스 정리를 통해서 아까 봤던 이 형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해주고 우리 위아래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사실 아무 짓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다가 q 파이 z가 x를 똑같이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로그를 이제 로그 안 속에서 이제 곱해지고 나눠지는 값들을 로그 바깥에서 더해주고 빼지는 형태로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긴 지금 빼기니까 역수를 취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여기 분리가 되고 작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 주겠다. 그래서 전체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익스펙테이션만 취해서 작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 파이 z바 x에 근산을 시키고 싶은 거니까 근산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도 근산을 시킨다면 q 파이 z바 x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근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럼 이제 이 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번 세션에서 한 번 더 밸런스를 복습을 했나 봐요. 보시면은 지금 요 형태가 요 형태랑 유사하죠. 여기가 지금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 큐파이 Z가 X인 거고 여기서 AX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각각 PZ랑 PZ가 Z가 X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식이니까 이 형태가 이 형태를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겠죠. 이 부분을 이 식을 기반으로 다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B 부분에 들어가는 게 요거니까 K를 다이버전스, Q 파이 Z가 X랑 P Z에 대한 K를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 마찬가지로 Q 파이 Z가 X랑 P 세타 Z가 X에 대한 K 다이버전스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볼게요. 보면 이거는 Z가 주어졌을 때 X를 잘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값 자체는 우리가 모델이 수익을 하면서 구할 수 있는 값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우치안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큐판 X번은 X가 주어졌을 때 Z를 만드는 게 인코더가 원래 수익하고자 하는 그 목적식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모델이 설명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값들이 되겠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X 같은 경우는 Z를 만드는 건 인풋과 하는 일이 디코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수용한 결과를 보더라도 이 값은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0 이상 가지고 있겠죠. 우리 이거 약간 중학생들 모임 있는 거가 A랑 A가 B 더하기 C다라는 그런 식이 있을 때 C가 0 이상이면
A가 B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얘를 계산을 안 하니까 얘를 버려버리고 얘를 계산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얘가 0 이상이야. 그러면 아까 사실 이 식이 로그 p 타 x를 만족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0 이상인데 난 없을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다시 쓰면 로그 p 타 x가 요 계산할 수 있는 값들과 라고 구성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건 이제 구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그 p 델타 x가 이 값들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로그 p 델타 x가 언제 최소일까요? 이 뒤에 있는 식들이랑 등호를 만족할 때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로그 p 델타 x의 인풋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값의 최소값을 최소시키다. 어떤 값의 최소값을 최대화시키면 그냥 이 값 전체도 같이 최대화되죠. 우리 둘 중에서 최대치가 나중에 가서 싸움 짝을 못 써. 그럼 우리도 같이 저 동네에서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을 최대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피센타 x를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피센타 x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이 수식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은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하실 것 같으니까 또 하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VA를 할 때 P 센텍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고 이렇게만 하면 조금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게 아쉬우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디퓨전을 배우게 되죠. 디퓨전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디퓨전은 결국에는 이제 VA 모델을 지시하거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VA 같은 경우는 X라는 원본을 잘 구축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펼치는 과정을 사용하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단계를 거쳐가면서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얘는 확산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제가 생성하는 방식으로 디퓨전 모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VA랑 조금 다른 반대의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언급만 드리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임창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만 이제 요약을 한번 또 해볼게요. 좀 많은 걸 배웠으니까 우리 모델이 X라는 그런 분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이 PX를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하느냐, 추정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리플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PX를 어떤 합수 정의를 하고 그 합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걸 PX를 직접 구할 수 있었던 모델이었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는 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추정과 맥시마이즈 과정을 통해 가지고 PX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PX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잘 확장을 해가지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디퓨전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이제 이 PX를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이거의 이게 나머지는 기준이 되는 것도 맞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제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는 우리 ML을 사용을 했었고 VA 같은 경우에는 아까 P의 밸런스랑 이제 L모를 통해 가지고 어떤 PX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죠. 결국에는 이 모델 두 개는 X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라이프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뒤에서 배우게 될 걔는 픽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픽스에서 샘플 계산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픽스에서 샘플 어떤 값들을 가지고 얘의 퀄리티가 좋은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모델이 만든 분포에서 샘플 값이랑 실제 데이터에서 얻은 샘플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로라이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로라이트들을 구하지 않고 작동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라이트도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케밀 다이버전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로라이트를 보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항상 좋을까라는 거에 좀 의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문이 안 들면 굳이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걔네랑 모델이 나올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다른 관점의 모델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들을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항상 좋을까라는 거에 이제 의문을 가져줘야 합니다. 이거를 수행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케이블 에버전스였죠. 케이블 에버전스를 그냥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은 케이블 에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QX가 뭐보다 커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제한 조건도 존재하고요. 이 PX랑 QX가 사실은 우리랑 부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수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아마 퀴즈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타키 파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 P랑 Q의 위치를 바꿔주면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파이버전스가 특히 어떤 상황에 조금 불리하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데이터 분포가 이제 여러 구성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 케이크 밸런스를 쓰게 되면 케이크 밸런스는 전체에 대한 어떤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분포들이 각각의 어떤 분포에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뭉뚱그려 보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MFT나 JFT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벌어진다라고 말을 해보면 우리 이성치 통치 모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필드라는 모델이 상치를 통제하고 있는 모델인데 그래서 얘가 99%의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 1%의 그냥 정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포가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파이클링은 그냥 전체에 대한 그런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분포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사실 얘를 찾아내는 건데 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를 비지얼이즈 하고 싶으니까 이 0.99라는 사고가 이쪽에 대해서 영향력이 더 세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튜브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모델을 학습시킨 뒤에 여기서 이미지를 새롭게 픽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영향이 없으니까 이 데이터가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낮아진다는 문제를 지어질 수가 있다. 이게 Q 다이버런스의 문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라이클리후드로부터 좀 자유 그런 방식으로 시켜보자 라는 게 이제 라이클리후드 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클리후드가 높다고 해서 항상 데이터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기존 방법처럼 이렇게 피테타이스를 구해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분석에서 데이터를 뽑아주고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시켜보자. 괜히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좀 분리를 해준 다음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라이클리후드 러닝을 사용을 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클리후드 러닝이 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어떤 확률 분포 P랑 Q 인자라고 생각해볼게요. 기존에 아까 배웠던 두 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P랑 Q의 분포를 가지고 어떤 라이클리후드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할 거냐면 이제 두 분포에서 샘플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분포에서 샘플을 하나 뽑는 걸 S1이라고 하고 Q라는
분포에서 샘플을 하나 뽑은 걸 S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S1이랑 S2라는 샘플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학습시키자. 가 이제 괜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고 어떤 분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뽑힌 데이터가 유사하면은 얘네들이 학습이 되는 모델이다라는 식으로 얘네를 트레이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분포 구하려면 되게 수식이 복잡해지는데 얘네는 그냥 뭐 값을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풀린 데이터에 대해서 풀샘플 테스트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추출한 데이터 지금 모든 분포에서 추출한 데이터 S2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필요한 분포에서 추출한 S1이랑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런 걸 계산을 하면서 그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걔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겐이라는 모델이 그럴듯한 세상에 있을 법한 분포를 가진 이런 데이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두 샘플을 뽑아가지고 얘네를 비교를 하는 어떤 통계적인 테스트는 조금 은밀하게 수행이 될 필요가 있겠죠.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이 되게 같거나 뭐 유사한 그런 분포에서 각각 이렇게 샘플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산이 같으면 이 분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을 뽑은 거 각각을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산이 엄청 달라가지고 분포의 모양이 다르거나 아예 다른 분포를 가진 그런 모델 샘플을 뽑게 되면은 얘네들을 뽑아서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얘가 표현한 분포의 특성을 반영을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포의 차이를 조금 더 이 통계적인 텍스트를 수행하는 분이 어떤 분포의 특징을 신체적으로 잡아낼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림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스된 그 각각의 데이터를 더 수평적으로 분류를 해주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인터넷 분류이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걔네 하고자 하는 게 되고 이게 이제 걔네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분류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분이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저는 10분 쉬고 8시 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 세타 x를 계산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p 세타 x에서 특별하게 어떤 것들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거였냐면 확률 분포가 존재를 하면은 제너레이터가 이 분포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그런 모든 분포를 모델의 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게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어떤 분포가 존재하면 거기에서 만들어내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관점이었는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자체가 어떤 PG라는 그런 공통에서 결과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를 이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있을 법한 PGX라는 분포가 있는데 거기서 샘플된 X가 제너레이트 된 그런 샘플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일반 PGX라는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랑 같다면 그냥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샘플 관점에서 이제 모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샘플된 값들을 좀 신축하고 잘 통계적인 그런 감정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샘플이 원래 수식이 있었던 어떤 분포가 되게 다양할 수가 있고 좀 수학이 다른 확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신층적으로 이 샘플의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을 해주고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필요를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미지에서 샘플된 값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생성된 이미지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뱅이 작동을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먼저 훈련이 됩니다. 진짜를 진짜로 판별을 하고 가짜를 가짜로 판별을 하고 얘가 훈련이 잘 되고요. 얘가 지금 훈련이 잘 됐으면 얘는 진짜는 진짜로 가짜는 가짜로 잘 판단을 하는 그런 상태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바꾸요. 얘가 만든 이미지가 그럴듯한 세상에 존재할 법한 이미지가 보고 싶다면 얘가 만든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시간이 잘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를 시켰을 때 얘를 같은 이미지지만 잘 만들었다면 리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제너레이터가 원하는 일이죠. 내가 만들어낸 게 진짜랑 가짜를 잘 판별하는 모델이 내가 만든 거를 진짜라고 했어. 내가 만든 이미지는 당연히 세상에 존재할 거다. 그럴듯한 이미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시키는 얘네가 수령을 하느냐, 공포가 수령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검정색 점선이 이제 실제 데이터였을 그런 공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분포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모델이 잘 훈련이 된다면 이 데이터가 만드는 모든 데이터가 점점 실제 데이터의 유사한 식으로 바뀌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의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랑 유사해집니다. 제너레이터가 잘 훈련이 된다면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얘가 훈련이 될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다가 얘가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들기 시작해.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나중에는 진짜 이미지랑 제너레이터가 만든 생성 이미지를 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벤치가 둘 중에 하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수정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얘네 어떤 독특 얘를 제출시키기 위한 독점 함수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민스 게임이라고 부르죠. 왜 그런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어떤 들어온 값에 대해서 특수화해니까 출력을 하겠죠. 0.1 사이의 값을 dx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이거 로그 0은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로그 1은 0이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사이에 이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거의 0입니다. 0이 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은 아시죠? 로그 1이 0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적 함수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제너레이터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전치식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여기에 0부터 1 사이의 값 중에서 이 값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를 1이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대체품 공포로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죠? 그러니까 요식 자체가 이제 최대화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이 전체 값을 0으로 해야 로그 1은 0이니까 이 전체 값이 최대화가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0이라고 하고 싶다. 그런 방향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훈련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같아요. 반대로 요 전체 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식만 있고 제너레이터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제너레이터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죠. 제너레이터는 이 식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1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이 값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갔을 때
얘가 삐끗한 불러줘야 이 전체 식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순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식이 사실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식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이 식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니까 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걔네 이름이 사실은 적대적 신경학 이름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에 대해서 출력하고 싶은 거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영어 출력하고 싶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출력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미지가 진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페이크 이미지가 0이 리얼 이미지가 1이라는 상황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페이크를 너무 잘 출력을 하고 싶은 거고 리얼 출력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만든 가짜를 출력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자기가 만든 거를 속아가지고 진짜라고 나타나길 원하니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일로 출력하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문적 함수를 작동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조금 보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네. 진짜 실제 이미지가 하거나 밀링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매시마이즈 하고 싶겠죠. 이 식 자체가 매시마이즈 되려면 이 부분이 출력이 되어야 하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지금 여기서 식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가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가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0, 이 값을 0이라고 판단을 해야 이 전체 값이 맥시마이즈가 되니까 이 생성 이미지에 대해서 0을 출력하고 싶어 하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반대로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체다라고 출력해주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갔을 때 1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 전체 식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펑션이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실제로 걔를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가 번갈아 가면서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제너레이터를 고정한 상태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얘가 적절하게 훈련이 된 후에는 얘를 고정을 해주고 제너레이터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을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제너레이터의 그 모델의 분포랑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같을 때 이 등호가 등식이 만족을 할 때 얘가 과연 이 문적식에서 글로벌 오티멈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목적식이 한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과연 이 등호 승리하게끔 훈련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터를 고정한 상태에서 인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너레이터 부분을 고정을 해놓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처를 갖고 찾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공부만 남기고 아까 봤던 목적식에서 전체 목적식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여기랑 여기 이 부분에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보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분포로부터 제너레이터가 뭔가 이미지를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이 값이 사실은 있을 법한 PGX라는 분포에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이 GG를 X, 샘플 X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거 바꿨으니까 이 익스펙테이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이 식을 다시 적분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그냥 대응시키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넘어가는 거고
이게 덕분이 이제 학습이 있습니다. 써가지고 이 전체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값을 어떤 특정 값을 소환을 해볼게요. P 데이터 X A라고 소환을 해보고 이라고 지원을 할게요. 그럼 dx라는 값, 그 함수 식을 y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치워서 작성을 해보면 이 P 데이터 X 부분은 A라고 쓸 수가 있고 이 dx 부분은 y라고 쓸 수가 있고 이 g 부분은 B라고 치환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치환을 하는 때로 좀 간편하게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지금 치환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최대화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 식을 우리가 fy라고 표현한다면 fy는 a 곱하기 요거 y에 2 곱하기 요거 1마이너스 y를 더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식의 형태가 지금 되게 이거 두 번 여러분 미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컨티니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티니반 형태니까 우리는 얘를 합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값이 글로벌 맥시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 식을 미분해서 0이 되는 그런 y값을 찾아주면 이 전체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찾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계산은 여기 따로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혹시 이걸 진짜 찾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입문해가지고 여기 되는 그런 y값을 찾아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식을 이렇게 y는 a 더하기 b분의 a라고 이 값을 구해줬으니까 여기에 아까 그 a 자리에 p 데이터 x, b 자리에 p g x를 다시 작성을 해주면 옵티멀한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값은 디타 x는 p 데이터 x랑 p g x를 더한 거 분의 p 데이터 x라는 형식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유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고정한 상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옵티멀한 값을 찾아냈으니까 이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하고 제너레이트를 학습을 시켜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최적화된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 값을 구했으니까 기존의 식의 D 부분에다가 D 스타를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D 스타가 이거 표시해주니까 이 DX, D 스타 X 부분에 그냥 이 식을 그대로 넣어줘가지고 다음 장에서 이렇게 식을 다시 작성을 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약간 책 같은 걸 써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에다가 로그 4를 더해준 다음에 로그 4를 다시 빼줄 거예요. 그럼 우리 더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값을 더해주고 빼는 그런 연산을 수정을 해줄 거고 이 로그 4를 이용할 건데 이 로그 4는 2, 로그 2죠. 그러니까 로그 2가 지금 두 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 2를 잠깐 이쪽 식이랑 이쪽 식에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이게 더해지는 연산이니까 로그 안에 들어가면 곱해지는 연산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는 밖에 아직 여기 남아있는 형태고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을 바꿔서 보니까 이 형태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K 다이버전스의 형태랑 이게 유사하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익스펙테이션으로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 시기랑 구조가 되게 유사하잖아요. 이 부분이랑 구조가 되게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BX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형태를 보면은 얘도 P 데이터 X랑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고 얘는 PGX랑 PGX 이렇게 곱해져 있죠. 여기 AX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AX 부분은 여기 2분의 P 데이터 X 더하기 PGX가 이제 AX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다시 키의 다이어몬스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얘는 P 데이터와 2분의 P 데이터 더하기 PG
거에 키엑스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PG, 2분의 P 데이터 더하기 PG의 P 밸런스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이제 JSP 식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보시면은 이식 보조랑 유식 보조랑 되게 유사한 거죠. 그러면은 이 PLL에서 앞쪽에 있는 P랑 Q를 하고 있고요. 이 뒤에 있는 N은 P랑 Q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P 데이터랑 PG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키의 다이버스 식을 단지 JS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식을 가지고 JSP 형태의 식을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볼까? 얘를 넣었을 때 얘가 조화가 되게끔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최소화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 P 데이터라는 분도가 PG라는 데이터 분도가 같아지면 얘가 그때 최소화가 되죠.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겠다는 건 결국에는 P 데이터라는 분도랑 PG라는 데이터 분도가 동일한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소화된 그 제너레이터의 식은 이제 P 데이터 X랑 PGX가 같을 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겐을 설명을 할 때 얘는 제너레이터가 이제 어떤 PG라는 분포에서 샘플링을 했던 값이랑 실제 데이터에서 특정한 값을 기반으로 이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는데 이걸 수식적으로 증명하면 우리 결국에 JSP를 가지고 분포의 거리 차이를 괜히 장기적으로 학습을 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식은 P 데이터 X 더하기 PG분의 P 데이터 X가 되는 거고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면 결국에는 제너레이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그 분포는 PGX랑 P 데이터 X가 같을 때가 있다. 그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놓은 거여서 여러분들 이제 심심하실 때 한번 쭉 보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옆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떻게 식이 바뀌고 있구나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요거 이 GG 부분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 이렇게 옵티마이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 분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걔네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터 부분이랑 디스크리미네이션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제너레이터 부분은 이제 랜덤 노이즈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 이미지나 실제 이미지 어떤 트윈셋을 가지고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로 판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훈련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미지에다가 1이라고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이라고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를 해. 그럼 얘는 결국에는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분류되는 어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확률을 출력을 하겠죠. 가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판별을 하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확률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0이나 1의 값으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일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의 확률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출력은 지금 이 라벨 값이 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미지가 라벨링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가깝게 얘가 모델이 출력을 할 수 있어야 진짜를 진짜에 가깝게 출력을 하고 이 값이랑 이 값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델이 출력을 하는 거니까 1이라고 라벨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깝게 출력을 해야 이 루트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0으로 라벨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0에 가깝게 출력을 해야
이 사이 로스가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훈련이 된다. 이쪽에 대해서랑 이쪽에 대해서 동시에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고정이 된 상태고 제너레이터를 훈련을 할 때는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라벨을 1이 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가 좀 만든 이미지에다가 이제 1이라는 라벨링을 해주고 나서 얘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하겠죠. 제가 자기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가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스크린 같은 이미지라면 1이라고 그렇게 출력을 할 거고 얘가 가짜나 두배 0이라고 그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랑 이 라벨된 1이라는 거에 차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 로스를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자기가 만든 게 1에 가깝게 출력이 돼야 제너레이터는 진짜 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무슨 라벨을 1, 2로 붙여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마리 씌워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확률값과 값을 줄이는 방식으로 내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1이라고 판별을 할 수 있게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제 멋진 모델이죠. 이제 디퓨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멋진 모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과정에서 접근을 하기도 했었고 APS의 분포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적절한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얘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 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모드컬러스 문제가 발생한다. 그레디언트 벤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얘가 되게 좋은 모델이었지만 2014년에 처음 개발해서 되어서 되게 좋은 모델이었지만 디퓨저 모델이 나온 후로는 조금 약간 찬밥 신세가 되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가 힘들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실은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수렴을 하기까지 수렴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적합한 기준이 없고 그냥 얘네가 수렴을 안 하고 막 발산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걔 자체가 이제 자기들끼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렴을 안 한다거나 최적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좀 사실 중요한 문제점인데 우리가 대학교의 목적은 디스크리미네이트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뭔지는 모르죠. 픽셀 단위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내가 디스크리미네이트에 넣었더니 얘가 잘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제너레이터가 1부터 두 가지 숫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제너레이터가 만들 때는 만들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였더니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근데 이 제너레이터가 2를 만들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더니 잘 안 됐더라. 그러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1을 만들었는지 2를 만들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난 내가 잘하는 거 하겠다. 1만 만들 수 있는 내가 1만 만들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속으니까 괜히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자기 몰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데이터셋만 잔뜩 만드는 자기 잘한다고 했더니 아니면 그냥 그거만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벤티 브레니아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학습이 일어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먼저 너무 충분히 좋게 학습을 해가지고 값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제너레이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못 속여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성능이 좋아져 버리면 다른 한쪽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죠. 어떤 짓을 해도 자기 모습이 안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벤시 그레디언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걔는 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좋은 기회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생성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수가 없으니까 이 개인에 대한 어떤 정답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평가 기준을 두기가 조금 어려워. 우리가 사실 이 두 데이터셋을 보고 봤을 때도 누가 더 좋은 생산 모델이다. 이런 걔네 추적 결과인데 누가 더 좋은 개인이다라고 그냥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 것처럼 걔네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 있는 지표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이제 인셉션 스코어라는 거예요. 인셉션 스코어는 이제 두 가지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샤프니스랑 다이버시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S 값은 뭘 의미하냐면 스피케이션을 다 하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가 과연 스파이를 누가했을 때 잘지 읽었느냐를 기준으로 집정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 엠리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걔를 훈련을 시켰을 때 엠리스트 이미지니까 두 가지가 어떤 이미지, 콩글씨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이 숫자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약간 5 같기도 하고 8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9 같기도 하고 뭔가 4 같기도 하고 그럼 얘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엠리스트 이미지를 잘 라벨을 잘 판별하고 클래스파이에 넣었을 때 과연 클래시피케이션을 다 하는가를 평가지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 사전에 잘 훈련된 클래시파이어가 얘를 원래 라벨로 판별을 해주느냐 그런 기준을 하겠다는 겁니다. 샬프니스가 높은 영화 우리 지금 이거는 뭔지 할인이 되게 애매한데 이거 보시면 뭔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들어와야 사실은 클래시파이어가 이걸 보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얘가 생성한 이미지가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했을 때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잡자는 겁니다. 이거 다이버시티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얘가 다양한 값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좋은 생성 모델이겠죠. 계속 행동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0부터 9까지의 공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좋은 모델인 건데 만들어내는 거는 최근의 이미지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평가치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스코어에서는 이 X 값이랑 D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값을 동시에 적절히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S 값은 높은데 다이버시티가 나서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잘하게끔 얘를 만들었지 다양성이 낮은 모델이라면 이걸 곱했을 때 값이 되게 작아질 테니까 네. 네. 그러면 제너레이터를 쓸 때 그 인풋이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빅리트 이미지를 만든다 했을 때 랜덤 노이즈를 넣는데 그 8이 나올지 뭐 5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지금 뭐 저기 예시에서 로션 테니스의 가운데에 있는 그 5랑 8 같은 애매한 숫자가 나왔다 했을 때 그게 제너레이터가 5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저는 어떻게 판단을 그거를 하는 건지. 음. 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우라고 가져온 거긴 한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미지보다는 뭐 산을 만든다, 바다를 만든다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거 이제 저희 더 평가를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분 라벨이랑 같다라고 두고 학습을 하는 게 음, 디스크리미네이터 어쨌든 얘를 판별을 할 때 여기서 라벨을 같이 붙여주는 방식으로 얘를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라벨링을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고 또 말이냐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긴 한데 얘도 사실은 맵리스트면 0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8, 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지금 트레이닝이 돼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라벨을 사전에 붙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돈을 봤을 때 이거를 리얼이랑 페이크로 구분을 한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전에 이제 0이랑 1이랑 라벨이 붙어 있는 애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 분포에 해당했을 때 이런 라벨을 붙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도 얘가 어떤 값이다라고 라벨을 붙여준다면 이제 라벨을 붙여준 방식으로 그냥 걔가 그거 다 라벨 붙였을 때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시켜서 그거랑 그거랑 일치를 하는지 비교를 한다면 이거 이 샤프니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값들이랑 이 값들을 곱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낮은 값이 되면은, 이 전체적인 스코어가 낮게 나타나겠죠. 그 둘을 모두 잘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이 모델을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인셉션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평가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FID라는 건데요. 우리 모델이 만든 이미지를 다른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다른 잘 학습된 네트워크에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만든 이미지를 찾아내요. 우리 모델이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과 맞는 부합하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우리 만약에 만든 이미지의 이런 피처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갖고 있는 실제 이미지에 대한 피처가 비슷하게 되면은 좋은 모델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우리 모델이 만든 이미지에 대한 피처의 풍부가 실제 이미지에 대한 이 피처의 평균 차이를 계산을 한 거고요.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코비리언스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왜 이제 평균으로 계산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델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 동물을 만드는 그런 생산 모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모델이 고양이는 되게 잘 만드는 편인데 강아지는 조금 못 만드는 편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델 이미지를 랜덤하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되게 성격이 깊게 나오는데 사실 강아지는 못 만드는 모델이니까 엄청 좋은 모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평균을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주는 거고 이건 이제 다양성을 반영해 주는 도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는 그런 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실제 이미지들이 있겠죠. 그럼 실제 이미지들부터 셋이 존재를 하면 실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n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n개 존재한다면 이 n개 중에 두 개씩 뽑는 거예요. 두 개를 뽑아가지고 얘네들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 유사성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씩 뽑아가지고 유사성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평균을 내준 값이나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값이나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개씩 뽑은 값의 찐 이미지 평균값, 생성한 이미지에서 두 개씩 뽑은 값의 시밀러리티 평균값을 구해주고 생성 이미지에서 하나가 실제 이미지에서 하나를 뽑아서 두 개 사이 시밀러리티를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더해주고 이걸 빼주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게 이 값들은 사실 실제 이미지에서 어쨌든 존재하는 그런 시밀러리티 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하나를 빼줘도 생각을 해볼게요. 생성된 그 실제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차이에다가 생성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 사이에서 시밀러리티를 빼줘가지고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생성 이미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밀러리티의 차이에다가 생성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사이에서의 시밀러리티 차이를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값들이고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사실은 얘를 영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원래 당연히 발생하는 차이에다가 우리 모델이 만든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가 만드는 차이 값을 빼가지고 평가 지표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예전에 좀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얘네가 걔들도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퓨전이 나왔죠. 디퓨전이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애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배우는 게 물론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좀 최근 트렌드 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엄청 공들여서 배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다 누군가의 졸업 논문이니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아까 봤던 게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개 구조였죠. 거기서 이제 디지개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디지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겐에서 MC 레이어 그 구조를 다 컨볼루션 레이어 형태로 치환을 해준 부분 해준 그런 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 부분을 다 레이어로 교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겐이 컨볼루션 영상을 수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제너레이터의 FC 레이어 부분 프라이드 컨볼루션 교체를 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FC 레이어 부분은 네, 프라이드 컨볼루션 이걸로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수행하는 이유는 이제 비선현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니까 얘네 그냥 쌓기만 하면 쌓아가지고 쌓아서 연결을 하면은 사실 다시 수동적인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든 그런 필링 레이어를 컨볼루션으로 소환을 해주고 젠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필링 레이어를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아까 말씀드린 프랙셔널 스트레인 컨볼루션으로 치환을 해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보를 조금 손실을 하는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전체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이미지에 조금 심층적인 그런 구조를 잘 판단을 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리얼이랑 페이크로 판단을 할 때 이 이미지의 구조를 좀 잘 알고 있다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힘을 높아질 수 있겠죠. 생각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쭉 거의 안 쓰는 형태로 너비어 도표가 지금 하나로 써져 있는 것처럼 아주 커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Z라는 랜덤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이 Z라는 랜덤 노이즈가 되게 작은 차원에 위치를 하지만 고원스의 이미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수행해주면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겐 영상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일종의 어떤 벡터로 분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선글라스를 낀 안경을 낀 남자라는 이미지에서 남자 안경 끼지 않은 남자라는 이미지를 빼주고 여자 안경을 끼지 않은 여자라는 이미지를 더해줬을 때 이 디시계 모델이 안경을 낀 여자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벡터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으로는 워셔스타인 겐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겐들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진분류 작업을 수행을 하죠. 이진분류 작업을 수행을 하니까 결과를 이제 1 또는 0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터가 페이크를 그냥 리얼이랑 페이크를 이제 판별을 하는 걸 이진분류로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잘 섞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콜렉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뺄 수 있는 이미지만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인지 이직 분류 방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힐스타인 도스라는 것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진 분류가 아니라 어떤 분포 사이의 거리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제너레이터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잘 만들던 것만 계속 만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기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갱보다 데이터 생성에 대한 퀄리티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 스타일에 같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려면 기존에 어떤 피지컬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상부에서 고은 상태로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 다양한 피처들을 잘 학습을 하게 되죠. 피지겐의 문제점은 피지겐은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리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는 남자라는 특성이랑 수영이라는 특성이 존재를 할 때 이 피지계는 남자라는 특성이랑 수영이라는 특성이 분리해서 생각을 못하고 둘을 연관지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자라는 이미지에 수영만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피지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영만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수영이랑 남성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한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수영 여자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이 피지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여자가 약간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다른 남성성을 그런 남성성의 여기가 같이 생성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게 된 건가? 그러니까 그 피처들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가지고 이 특정 피처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그런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위 같은 경우는 뭐 검정색 곱슬머리에 피부가 어떤 사람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자 하면은 그런 정보만 반영을 해가지고 뭐 여자나 남자 나이에 대한 그런 정보를 그냥 유지된 상태로 이제 머리, 피부색 이런 정보들만 피처로 따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언컨디셔널 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컨디셔널 겐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노이즈의 Z를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이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잠재 공간에서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랑 생성된 이미지 사이에 관계를 매핑하는 거는 어렵다.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언컨디셔널 걸 한 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포인트랑 해석된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매핑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리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의 그런 클래스를 컨디션을 주게 되면은 그 매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라벨을 집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다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판별할 수 있게끔 하자가 이제 컨디셔널 겐의 그런 컨디셔널 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특정 유형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에 기존에는 랜덤 노이즈만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건 변수인 C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에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조건을 기반으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조건을 기반으로 얘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컨디션을 이제 걔네다가 부여했다라는 걸 보고요. 거기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겐 모델 중에 픽스 투 픽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픽스 모델 같은 경우는 분해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인풋의 특징을 유닛 구조를 통해서 잘 학습을 시키고 유닛 구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판별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겐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인풋 이미지 자체가 일종의 컨디션으로 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말 사진이 들어있어. 나 여기다가 연락처럼 줄무늬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인풋 이미지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조건으로 해서 약간 줄무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문제점은 이제 얘는 기존에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이 말 모양이랑 이 얼룩말 모양이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 부분에 대한 조건을 기반으로 이 줄무늬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학습을 해가지고 주문을 생성하고 뭐 판별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데이터셋을 이제 표시하는 과정이 좀 어렵겠죠. 이미지 자체가 패러디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이클림이에요. 사이클림은 이제 페어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메인을 나눠주게 됩니다. 도메인을 나눠서 도메인마다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각각 하나씩 주는 거예요. 도메인이 두 개니까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각각 두 개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도메인 1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얘를 도메인 2로 보내준 다음 얘가 잘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내준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거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시 여기로 돌려가지고 이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원본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미지가 언페어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정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로 이미지가 없더라도 적절한 스타일을 입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가 이제 사이클의 결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얘가 보시면 이 사과 이미지에 대해서 오렌지로 만들고 싶어 하면은 적당하게 오렌지의 그런 특성을 입혀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윈터에 대해서 선을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 윈터라는 사진에다가 적절하게 여러 느낌의 어떤 스타일이나 분위기 같은 걸 입혀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단점은 얘네가 기본적인 구조 같은 걸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양이나 형태는 좀 변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스타일이나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고양이로 좀 모양이 그대로 있고 고양이를 이제 강아지로 바꾸려고 했더니 뭔가 강아지의 느낌을 내려고는 하지만 이 모양 자체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 강아지가 완전히 바뀌지 못한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을 얼른말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얼른말을 말투만 바꿔야 되는데 사람까지 얼른말 형태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조금 계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 같은 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 이 사자 이미지를 가지고 이 고양이를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얘는 스타긴 같은 경우에는 형태까지도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겐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퓨전이 나오면서 사실상은 이제 조금 의미가 없어졌는데 조금 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모델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디퓨전 부분에서 임창대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끝내기 전에 요약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PX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고 PX를 계산하지 않고 간단한 접근을 하는 모델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PX를 직접 계산을 하고 라이틀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모델 중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나 베리에이셔널 오토 모델에 대해서 보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PX를 어떤 함수로 정의를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얘를 직접 PX를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BA 같은 경우는 이제 PX를 직접 구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럼 PX를 직접 못 구한다면 PX를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정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 오픈 인코더에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얘를 Z라는 확률 부분을 잘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디코더 부분은 이 Z, 학습된 Z를 바탕으로 X를 만들어내는 생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배우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고 여기도 오토 인코더에 VA의 반대로 작동하는 이 모델이 디퓨전 모델이다. 정도까지만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제 겐이었어요. 겐은 이제 PX를 직접 구하지 않고 PX로부터 어떤 분포를 샘플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퀄리티를 보고 이 모델을 학습시키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 목적식을 제너레이터는 최소화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해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P 데이터 X 더하기 PG 분의 P 데이터 X 형태가 됐을 때 최적화가 되는 거고, 제너레이터 부분을 옵티멀한 제너레이터 결국에는 X의 분포를 P 데이터 X랑 유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렵고 루트커넥스 문제가 발생하고 그레디언트 베니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좋은 겐을 만들기 위해서 겐을 잘 평가를 해야 돼서 그 평가 지표로 IS, FID, PID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겐이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DC겐 그리고 컨디셔널 겐에서는 슐스타인 겐이랑 스타일겐을 말씀드렸고, 컨디셔널 겐에서는 픽스투픽스랑 사이클 겐, 스타겐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겐은 어떤 내용이 전체 수능 모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 학습이 되고 어떻게 최적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VA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아마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디퓨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했고, 앞으로 남은 VA랑 디퓨전 모델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는 그 킹일 다이버스 부분이랑 에어 그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이 세션을 들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퍼런스고 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